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주차 빌딩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4주차까지만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하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주차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학교에서는 6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공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6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6주차까지 또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주차까지라고 하니까 6주차에는 빨리 여러분들이랑 대면 수업을 해서 우리가 또 과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특히 많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사실 불안한 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빨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야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여러분들 팀 과제다 보니까 회의록이랑 이런 것들 지금 잘 작성하고 있는지 체크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약간 우려가 있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시간을 또 약간은 확보를 해주는 의미에서 수업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분들이랑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지금 잘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수업은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준비된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건축 계획과 환경 시스템의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같이. 자, 오늘 배워볼 거는 환경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환경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 빌딩 시스템 그 교재에서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뭐 열에너지, 빛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 챕터에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증제도가 있죠. 그 인증제도에서 이런 것들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세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은 러프하죠. 굉장히 좀 큰 범위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항목들만 체크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환경 시스템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열, 빛, 공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저걸 만들기 위해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빛, 공기 등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제어하는 방식이 건축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패시브한 방법과 액티브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아마 뒤에 가면 또 설명할 건데 패시브라고 하는 건 좀 들어봤을 거야. 근데 액티브라고 하는 건 잘 못 들어봤을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기본 원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본 원리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은 고려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환경 시스템을 우리가 계획한다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거랑 유사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건축에서의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친환경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지속 가능한 건축, 지속 가능한 개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이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환경 용량, 즉 환경이 그의 이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공기의 질이나 아니면 온도, 그 다음에 해수면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뭐 공기의 질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통제해 가지고 다시 최대한 원래대로 이제 돌려 놓으려고 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건축에서도 이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밑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발전 또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개념은 건축에서 온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원 파괴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선 경제적인 성장이라고 했지만 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뭐 여기서 또 지속 가능하면 똑같은 말을 또 쓰게 되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선순환적인 성장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그런 데서 많이 언급을 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식이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탄소 중립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라고 하는 게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은 녹색 건축 인증이죠. 녹색 건축 인증. GCD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인증제도인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좀 보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건축으로만 치면 새로 지어지는 건물을 이용한 방법은 GCD를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탄소 중립 쪽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결국엔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탄소 배출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떤 명칭으로 불렀냐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런 식으로 간다. 결국에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을 또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게 단순하게 에어컨 켜지 마, 전기 아껴 써, 보일러 적게 틀어, 이런 거냐? 그런 개념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도 포함은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 자재나 재료들을 만드는 데 또 탄소가 배출이 될 거고, 그 만들어 놓은 거를 공장에서 현장으로 옮기는데 또 탄소가 배출이 되고, 공사를 할 때도 배출이 되고, 유지 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배출이 되고, 이 건물을 다 쓰고 폐기하는데도 폐기물에서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탄소 배출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줄일 거냐. 근데 그 탄소를 줄이는 게 건축 자재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으로 넓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뭐뭐뭐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것들이 어디에 제일 이제 여기에 말하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해당하는 항목이 뭐냐라고 굳이 따지자면, 국내에 있는 것들이나 뭐 해외에 있는 거는 거의 동일해요. 건축에서는 친환경 인증제도라고 보면 돼요. 특히 친환경 인증제도 중에 한국은 녹색 건축 인증이다. 그걸 보면 어떤 방식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거다. 이 환경 부하 안에 에너지 부하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순환시킬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때 무조건 뭐 어떤 좋은 설비를 집어넣고 좋은 시스템을 집어넣는다고 이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건축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고정되어 있는 형태, 구조들이 있죠. 이것들도 처음에 계획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 빛의 영향, 소음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걸 고민하려면 친환경 건축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있는 거 보면 생태 건축,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환경 친화 건축, 그린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그냥 건물을 녹화시켜서 옥상 녹화하고 벽면 녹화하고 나무를 많이 심으면 친환경인가? 그것도 친환경의 하나예요. 또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목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게 친환경인가? 그런 것도 친환경 건축의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경사면이나 산이나 자연경관이나 이런 거를 훼손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짓는 건물들도 친환경인가? 그것도 친환경. 그런데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건축물도 친환경이에요. 시스템을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 설비를 집어넣은 건물도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크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친환경의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패시브 디자인과 액티브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뭐 사실 생태 건축이나 이런 게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건축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뭐 나무를 건물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 풀을 많이 심는다, 또는 목구적으로 짓는다, 또는 뭐 흙집을 짓는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에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전제했을 때, 그죠? 전제로 했을 때 친환경 건물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따져보면 크게 패시브 디자인과 액티브 디자인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패시브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할 때 패시브 하우스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뜹니다. 그런 자료들이. 그걸 보게 되면 패시브라고 하는 거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연 환경을 내가 극복을 해가지고 좋게 개선한다기보다는 그 환경에 내가 맞춰가지고 적응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해가 떠 있는데 이 해가 떠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떠 있는 해를 최대한 내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건물의 성능을 좋게 만들 거냐,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이 쓰는 게 남쪽으로는 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유리하니까 창을 좀 크게 내는 대신에 북쪽, 서쪽 이런 쪽은 창을 최소한으로 내가지고 외기로부터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을 하고 벽 두께를 최대한으로 단열대를 좋게 해가지고 늘려주면 단열 효과가 좋아져서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고 적절하게 차양을 설치하게 되면은 한여름에 뜨거운 빛도 차단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또 빛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디자인을 하는 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디테일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단열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창호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풍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발전한 개념이 패시브예요. 그래서 유명한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것 검색을 해보면 단열재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요. 벽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창문 사이즈도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재료, 건축 재료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를 좀 배제하죠. 그래서 뭐 목재라든지 아니면 뭐 그 목재를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만든 건축 자재들이 또 있어요. 친환경 자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열 성능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집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또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패시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패시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패시브 디자인에 해당해요. 창문의 크기, 위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리고 벽의 두께, 건축 재료가 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패시브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액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는 수동적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능동적이에요. 환경이 나쁜데 나쁜 거를 극복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극복해볼까요? 여름에 더우면 그냥 더우니까 참고 살라는 게 아니라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설비를 투입해가지고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액티브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방식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 설비 같은 동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너무 지금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창으로 그러면 보통 같으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패시브 개념에서는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액티브 개념에서는 지금 밖에 너무 밝아. 너무 햇빛이 너무 뜨거워. 지금 일사량이 지금 너무 강해. 그러면 어떻게? 자동으로 센서에서 감지해서 블라인드가 쫙 내려온다거나 차양이 밖으로 돌출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하는 기계적인 방법, 전기 설비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실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액티브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의 차이점을 저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나오는 방식이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서는 패시브한 방법과 액티브한 방법을 둘 다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결합시켜 놓은 형태다.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패시브 하우스 개념에서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적게 쓰는 방식으로 갔다 그러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잖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안 쓸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쓰기는 써야 되니까 아무리 효율적인 건물이라도 에너지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태양광, 뭐 지열, 풍력발전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을 한 걸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사용한 거를 내가 만든 걸 썼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제로 에너지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국가별로 친환경 인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에 제로 에너지를 할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제로 에너지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좀 따라가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 선진국들이 좀 앞서가면서 먼저 시행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시행착오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좀 개선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늦게 따라가는 대신에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우리도 적용을 하게 되면 낭비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행정적으로 낭비가 된다거나 뭐 세금 낭비가 만만치 않겠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이렇게 가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050년까지인가 2030년까지인가 아마 205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뭐 50%로 줄인다 그랬었나? 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50%로 줄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는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제로 에너지, 친환경 건축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GC들을 보게 되면 2002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 4월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이 마지막으로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인증 유효 기간이 이제 5년으로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명칭은 지금 저기 있는 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GC드라고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일본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브리암이나 아니면 미국 리드 이런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인증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GC드라고 하는 거는 영국의 브리암, 그 다음에 미국의 리드를 참고해서 개발된 인증 제도입니다. 특히 리드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평가 항목을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환경, 그 다음에 생태, 실내,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리드 같은 경우에도 부지, 물소비, 에너지, 재료, 그 다음에 실내 환경, 그 다음에 혁신성, 설계, 건설 뭐 저런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뭐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친환경 건축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태양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지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조경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녹화 부분,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바람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최근에 동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환경 운송 수단이고 또는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은 저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태양광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 하나만으로도 친환경 건축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루버, 그 다음에 태양광 반사, 아트리움, 뭐 천정, 고측광, 그 다음에 광덕트, 광선반, 뭐 배치는 향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뭐 이중, 삼중 유리, 뭐 로이 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건데, 어, 예전에는 이게 효율이 안 좋았었는데 요즘은 효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태양 전지 효율이 한 15% 정도 나온다 하고요. 수명도 한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이런 설비들이 예전에 또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점점 좀 줄어가지고 설비도 단순해지고 있고, 박피 형태로 만들어져요. 필름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고효율이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필름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건물에 적용하기도 굉장히 쉬워지고 있어요. 설비들이 심플해지니까. 예전에는 사이즈가 크니까 어려웠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열환경에서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태양열 이용하는 방법, 히트펌프, 그 다음에 태양열 온수급탕, 지열, 그 다음에 뭐 스프링클러, 온실, 축열벽, 뭐 이런 것, 고성능의 뭐 단열, 창호, 바닥, 지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거는 태양열이랑 태양광을 잘 구별을 못 하더라고, 생각보다. 헷갈리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거랑 이제 열 에너지로 쓰는 거랑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태양광에서는 태양광 발전이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태양 전지 모듈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데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뜨겁게 데펴가지고 그 뜨거운 걸 온수로 쓸 수도 있고, 그 뜨겁게 데펴진 온수를 증기 형태로 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 그러니까 지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이미 아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스키플러를 쓴다거나 뭐 공중가루 쓰거나 아니면 그 절성토를 최소한으로 한다거나 뭐 생태 면적 비율, 그러니까 녹지 공간을 많이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친환경 건축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면 녹화를 한다거나 뭐 옥상 녹화를 한다거나 뭐 비오톱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녹환경에 해당될 수 있다. 물환경 같은 경우는 우수 장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비오톱도 많이 나옵니다. 비오톱은 저류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저류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취합해가지고 중수도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화장실이나 아니면 조경용수로 쓰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돗물을 우리가 조경용수로 쓰게 되면 에너지 낭비가 심해요. 근데 빗물을 받았다가 그거를 이제 조경용수로 쓰게 되면 이제 정수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밭에 주거나, 그죠? 아니면 변기물 내릴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중수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기, 바람과 관련된 거는 이제 자연 환기 이런 것들이랑 바람길 요즘 많이 이야기했던 게, 최근에 저기
LCT 같은 경우에는 고층에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유리가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길에 관련된 걸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건물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에 피해를 줄지 안 줄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 흐름 제어, 저거는 실내에서 또 필요하죠. 대류 현상에 의해서 공기를 이제 환기시켜야 돼요. 순환시켜서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평 축 풍차, 그 다음에 뭐 수직 축 풍차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발전기들이 있어요. 소형 발전기도 있고 커다란 발전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동력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큰 게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수소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램이나 경절철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영상 참고 자료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보면은 특히 친환경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재미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국내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영상 찍을 때 보도록 합시다.